안녕하세요. 베리지에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이번 시간은요. 저희 전산회계 1급의 실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장부조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부조회는 전체 3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한 문항당 3점입니다. 따라서 전체 9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9점이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험생분들 보통은 1번부터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조회 문제를 소홀히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손도 못 대고서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찍을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주관식으로 답을 기재해야 되는 파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풀어야지만 답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조회 문제 우리가 적당히 준비해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내용을 내가 모두 다 푼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지만 내가 합격선 안에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회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서 아주 급한 마음에 풀다 보니까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제일 좋은 거야. 내가 학습을 충분하게 하고 가서 시간 내에 아주 빠르게 풀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자, 그것보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자고 한다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장부조의 문제를 아예 먼저 푸셔라. 실무가 딱 시작이 되었을 때 내가 뭐 기초정보관리에서 회사도 등록하거나 거래처 등록하거나 뭐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든가 그래요. 그런 것들 작업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시험지를 맨 뒤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조회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회 문제를 먼저 풀어도 되느냐, 순서를 뒤바꿔도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의 99%는 순서를 뒤바꿔서 푼다 하더라도 각각의 문제들이 독립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회 문제를 마지막에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출제자들은 보통은 앞에 있는 전표 입력이 뒤에 조회 문제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 문제를 먼저 풀어도 정답이 거의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한번 나와서 저도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경우가 언제냐면 바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게 1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한 번 출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꽤나 당황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조회 문제를 제일 먼저 푼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 문제를 앞에 가서 풀라는 이유는 뭐다? 내가 분계하는 것처럼 차변, 대변을 구분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 어떤 계정을 써야 될지 얼마의 금액을 써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회를 먼저 풀고서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가시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서 마지막에 있는 조회 문제 아주 큰 배점을 버리지 않고서 충분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마지막 조회 문제 검토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답을 끄적여서 적어 놓고서 답을 입력할 때 마지막 이론도 다 풀고 실무도 다 풀고 이제 내가 제출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한번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방식으로 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의 취지는 결국에 뭐다? 조회 문제 대충 찍지 말아라. 조회 문제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가자. 이 얘기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나하나씩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장부를 조회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조금 더 먼저 얘기해보고 또 거래처 원장이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거래처 원장이라는 곳을 찾아가세요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문장에 어떤 포인트를 보고서 이게 거래처 원장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더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자, 거래처 원장은요, 거래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거래처 명칭이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거래처 명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거래처, 가장 작은 거래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처를 물어봤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거래처 원장을 오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월 말 현재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금액을 물어보는 질문들이죠. 자, 4월 말이다라고 했으니 사실은 4월 말인 4월 30일 잔액을 물어봐서 잔액은 4월 30일부터 4월 30일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여기 출제자는 1월부터 4월 달까지 넣어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어찌되었든 4월 30일 날짜 현재 잔액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들어왔다. 이렇게 4월 말 현재 미지급금 잔액을 위해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조회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아직도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공수상사부터 하나카드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처 시작에서요. 엔터입니다. 그 다음 거래처 끝에서도 엔터예요. 그러면 알아서 거래처 제일 첫 번째 코드부터 조회를 하고요. 맨 마지막 코드를 조회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지급금 잔액이죠. 이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액수가 가장 큰 거 5천만 원, 그 다음 세경상사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 어느 날은 코드 번호로 답을 쓰세요 라고 할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거래처 명칭을 쓰세요 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 부분을 주의하세요. 코드로 적으라고 했는지 거래처를 적으라고 했는지 그 다음 잔액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제가 여기에선 보여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 실무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을 들으실 때 보면요. 요 잔액 버튼에다가 저는 클릭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금액이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걸 왜 쓰냐면 5천만 원이 제일 크다라고 지금은 자료가 몇 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시험에서 이제 10개 정도씩 자료가 조회가 되면은 그 중에서 큰 거 작은 거를 내가 판단을 하는데 분명히 내 눈엔 걔가 큰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답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두 번째로 큰 걸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주의력 깊지 못하게 문제를 풀고서 굉장히 안타깝게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금액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내가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해보는 절차를 가져볼 수도 있겠더라. 자, 어찌되었든 거래처 원장은 가장 큰 거래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거래처 원장에 가서 했었구나. 자, 그 다음 부분이다. 가장 작은 거래처명. 즉, 문장 안에서 거래처명을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에 오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6월 말이었습니다. 1월부터 6월 해도 되고요. 6월 30일, 6월 30일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잔액을 볼 거다. 질문에서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따라서 오른쪽 잔액에서 가장 금액이 작은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제 눈에는 지금 70만 원의 잔액이 가장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금액은 전설유통이다 라고 보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 명칭과 금액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내용들을 실제 내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에게 DB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112회차 기출이다 라고 한다면 회사 코드를 어떻게 하시면 된다? 1123입니다. 요 뒤에 3만 붙이면 회사 코드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각각의 회차마다 혹시라도 실무를 직접 해보고 싶어 라는 친구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자, 저는 그 다음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일천상사. 사실은 거래처에 대해서라고 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좀 더 사실은 직관적입니다. 거래처 명칭을 아예 언급해 버려요. 거래처 명칭을 언급한다는 건 거래처 원장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품 매출액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3월 대비 4월에 얼마나 감소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풀이 방식은요. 3월 달에 제품 매출에 일천상사에 대한 계정을 조회하신 다음에 제품 매출 금액을 조회해보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계정 과목 제품 매출에 대해서도 조회를 해보고
그래서 3월 달 거 내가 메모하고 4월 달 거 메모해서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차액을 이렇게 찾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으나 저는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내용 탭으로 이동을 했어요. 잔액 탭이 아니라 내용 탭을 이동을 했더니 3월부터 4월 달까지 제품 매출의 일천상사 이렇게 조회를 했더니 3월 달에 지금 대변 금액도 보이고 있고요. 4월 달에 대변 금액, 그래서 월계 합계액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3월 달이 1,300이고 4월 달이 4,860이구나. 1,300에 486만 원, 차이는 814만 원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더라.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에는 잔액 자리가 아니라 내용 자리로 이렇게 탭을 이동해서 조회를 해볼 수도 있겠더라라고 저는 이렇게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편했어요. 3월의 월계, 그 다음에 4월의 월계를 보고서 둘의 차이를 한 번에 조회해서 찾는 거였어요. 음수로 입력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차액만 양수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셨다면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제가요 114회차부터 100회차까지 쭉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 얘기는요, 만약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의 양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예제가 적다라는 건 그만큼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상반기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와 그 금액, 이렇게 거래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일상회에서 회수한 외상 매출금, 롯데카드라는 거래처,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래처명, 가장 큰 거래처명,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감소한, 가장 많이 회수한 이런 걸 물어보죠. 자, 외상 매출금은 대변의 제품 매출에 생길 때는 차변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사라질 때, 즉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대변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외상 매출금의 감소를 물어봤다는 건 대변 자리 금액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6월 중이다, 1월에서 6월 중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간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6월 중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날짜에 유의해 주세요. 잔액이다 라고 하면은 마지막 끝나는 날짜만 쓰셔도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 어떤 기간 중에 변화를 물어봤다면 1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조회 기간을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월계표 들어갈게요. 1월계표는요. 자, 3월. 월이 일단은 눈에 띄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1월계표라 그래서 3월 이런 거 가지고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 1월계표인데 그러면 3월로 보는 게 아니냐? 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판매 관리비, 그리고 다음 문제도 나오겠지만 판매 관리비나 영업의 비용, 그리고 또 현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나 대체 거래다, 대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1월계표예요. 자, 판매 관리비 중에서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1월계표다 라고 들어가요. 이제 월계표를 들어가서 3월 보셔도 되고 1계표에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1월계표의 특징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판매비 및 관리비, 일반 관리비, 영업외 비용 이런 식으로 커다란 덩어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현금 거래, 대체 거래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구분해서. 그래서 판매 관리비들 중에서 발생한 차변의 비용의 발생 차변 계정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5만 원의 기업 업무 추진비 요 합계 금액을 보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현금이 가장 적은 걸 물어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건 합계, 개 자리에서 보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대체 거래가 없었지만 대체 거래가 있을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에 따라서 현금의 금액을 물었는지 아니면 전체 합계를 물어봤는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도 볼게요. 6월 한 달 동안 이걸 힌트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조 원가 중에서 또한 현금으로 이렇게 덩어리 계정을 물어보고 현금을 물어봐요. 아, 1월 계표구나 라고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이 6월 한 달 동안 제조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6월 달에 제조 원가 그리고 현금의 금액 이렇게 답을 찾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의 금액을 찾은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역시나 덩어리 계정, 판매, 관리비, 그리고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앞에 나왔던 유형과 동일한 유형이었죠. 자, 하지만 답은 달라질 수 있었어요. 6월 달이었고 판매 관리비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금의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 합계 중에서 가장 적은 거 물어봤어요. 자, 저는 10,000원이 눈에 보이네요. 나 10,000원보다 적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인 도서인쇄비가 가장 적더라. 이렇게 대답이 되어야겠죠. 자, 다음 갑니다. 영업외 비용이라는 덩어리 금액을 물어봤어요. 총 지출액을 물어봤죠? 자, 그렇다면 6월에 이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6월에 영업외 비용이다 라고 해서 6월부터 6월이에요. 실제로 영업외 비용이면 손익계산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손익계산서는 무조건 조회 날짜가 1월 달부터 조회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월인 6을 넣으면 6월 달만 조회하는 게 아니라 1월에서 6월까지의 발생액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적절하지 못했더라. 6월 딱 한 달간의 영업외 비용 지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월 계표로 들어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외 비용의 전체 총 지출액이다 라고 해서 131,000원이구나 라는 걸 보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영업외 비용의 총 지출액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한 도서인쇄비를 물어봤다거나 아니면 판매관리비의 전체 지출금액 5월 한 달 동안 4월 중 6월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1월계표를 보셔라. 자, 다음 갑니다.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에서는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특정한 계정을 딱 집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을 물어봐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키포인트 잡았다. 계정 과목 하나 콕 찍으면서 그러니까 덩어리가 아니에요. 사실 제조원가 항목이라 그래서 제조원가를 다 보자는 게 아니죠. 제조원가 511번 복리후생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이걸 물어봤다는 건 총계정 원장을 와달란 얘기다. 물론 이걸 1월 계표 가셔서 4월 4월, 5월 5월, 6월 6월 다 일일이 금액을 다 보시고서 조회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일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총계정 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총계정 원장에 와서 4월부터 6월 달까지 제조원가 즉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월별로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장 많은 발생월은 41만 6천 원을 기록하는 4월 달이구나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월, 가장 작은 월 이렇게 월별로 비교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면 총계정 원장이요. 자, 그러면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났다. 1월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월. 제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라서 대변에서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았던 월 1억 4,715만 원. 가장 적은 월이다 라고 하면 2,952만 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의 차액은 직접 계산기를 가지고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여기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판매 관리비가 지금 보이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다? 급여라는 즉 몇 번대? 800번대 급여의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이게 키포인트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제품 매출의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그 다음 800번대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 이렇게 물어봤죠. 자, 물론 1월 계표에 가셔서 4월부터 6월달 넣고서 800번대 수수료 비용의 합계를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 총계정 원장에서도 볼 수 있다. 자, 마찬가지 이제 광고 선전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전산회계 1급 보는 친구가 신고서 볼 줄 모르면 곤란합니다. 자, 1기 확정 신고기간, 즉 확정은 4월에서 6월이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물론 매입 매출장에 54 불공제 거래를 조회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신고서에 오게 된다면 이렇게 봐주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달까지 들어가십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라고 했을 때 세액을 봐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세액. 매입액을 보세요 그랬으면 3,060이에요. 근데 세액을 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306만 원을 대답해 줍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의 공급가액과 매출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4월에서 6월 달까지 확정 기간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물어봤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예정신고 누락분 해서 여기 공급가액 510에 세액은 30이었다. 혹은 옆에 있는 칸에 있는 걸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공급가액 500씩에 세액은 30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확정신고기간 4월에서 6월. 자, 이번에는요. 고정자산 매입세액이요. 그런데 조심할 점,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있고 카드 매입 쪽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딱 세금계산서 쪽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날짜 넣고서 어디를 가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고. 자, 어디를 가서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고정자산 매입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세액을 물어봤고 또 세금계산서 수취분 쪽에 들어가서 보는 내용인 거죠. 네,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고정자산 매입 쪽은 그 밖에 매입세,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자리에도 세금계산, 그 고정자산 매입이 따로 있기는 하나 여기 어차피 조회되는 금액도 없었고 다행히 시험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고정자산 매입 세액을 물었기 때문에 6372000 637만 2천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을 물어봐요. 그러면 영세율에 대한 대상 적용 매출액은 12번 영세율로 입력을 하게 되는 12번 영세로 등록을 하게 되는 매매출연표에 요 세금계산서 발급분도 있고 16번 수출로 등록하게 되는 요 1,0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4,845만 원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을 대답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공급가액 이렇게 물어볼 때 조심하셔야 될 거 뭐다? 세액을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지만 공급가액을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으니까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셔라. 여기도 세액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54번 불공제로 등록하는 거래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반드시 뭐를 주의해서 봐야겠구나. 이 첫 번째 보셨던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 가액을 물어보는 건지 세액을 물어보는 건지 조심해 줘야 되겠구나. 자, 실제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험 문제는 뭐뭐뭐뭐 나왔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확인해 줬던 것처럼 영세율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고정자산 매입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세액이나 공급가액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 외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매출 쪽 예정신고 누락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 매입 쪽 예정신고 누락분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하자.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에요. 그 얘기는 9번 자리가 과세표준이고요. 가번이 매출세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냐면 납부세액입니다 라고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야? 라고 한다면 납원자리 금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에요. 자, 그럼 매출세액 가번에서 매입세액 납원을 차감한 답원을 납부
환급세액이다, 납부세액이다, 환급세액이다 이런 걸 질문할 때 와서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영세율, 매출거래, 예정신고, 누락분 물어보는구나, 세금계산서 수취의 고정자산 물어보는구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물어보는구나, 이런 거 혹은 과세표준 물어보는구나, 이런 자리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문제가 꽤나 많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는 반드시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를 받은 고정자산 매입세, 그 다음에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 그 다음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가액. 자, 주의하셔야 될 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신용카드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잠시 보고 온다면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더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143이다 라고 해서 하나전자로 들어와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쪽에 신고서 쪽에 들어왔다더라. 자, 그래서 4월부터 6월 달까지 들어왔다더라. 자, 지금 보시면 고정자산 매입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곳도 있지만 오른쪽 신용카드로 고정자산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2번짜리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11번짜리 금액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11번짜리 금액과 42번짜리 금액을 모두 다 물어보는지 반드시 문제를 보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물어봤다면 11번짜리고 또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만 물어봤다면 41번이지만 지금 6번처럼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라고 한다면 11번짜리와 41번짜리를 모두 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냐 신용카드냐 아니면 그런 구분 없이 전체를 물어봤느냐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아직 더 있어요, 여러분들.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영세율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기타 자리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매출세액 동일한 문제 보셨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차가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 바로 요 27번짜리 금액,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 27번짜리 금액을 봐주셔야 됩니다. 납부세액짜리 다번 금액과 보통은 일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봐주면 좋죠. 자, 이제 메인 매출장입니다. 메인 매출장은 제가 파란색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 왜 파란색으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앞에 있었던 아이들보다는 조금 빈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지고 왔을 때 파란색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과세 매출, 즉 뭐를 보는 거다? 현과를 보는 거예요, 현과.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현금 영수증에 대한 내용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메인 매출장 들어왔더라. 1기 예정 1월부터 3월 달까지 22번 요 2번 매출의 현과로 등록을 해서 조회를 하러 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을 물어봤는지 세액을 물어봤는지 보셔야 될 텐데 공급가액이다 라고 물어봤으니 70만 원에 공급가액을 넣는 거죠. 예정 신고다 확정 신고다 그러면 이제 월별이 아닌 그 각각의 분기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분기별로 자료 조회를 하게 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게 되면요. 카드 거래랑 현금 영수증 거래랑 합쳐져서 한 개의 칸에 등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보다는 이런 현금 영수증을 물어볼 때는 콕 집어서 현과를 물어보는 거라 이렇게 메인 매출 점표에다가 등록하는 코드 유형에 따라 조회를 하고 싶다면 매입 매출장에 오세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카드 과세 매출에 대한 공급 대가를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냐면 카드 과세 매출이기 때문에 17번 카과를 봐야 된다는 사실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봐야 되냐면 공급 가액이 아니라 세액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된 대가를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분기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합계. 공급 대가를 보는 거였다. 1기 예정이면 1사분기니까 분기별 금액을 본 거고요. 매출 거래액 카과 거래로 이렇게 카드 과세 매출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도 볼게요. 예정신고기간 카드 과세 매출의 공급 대가 합계. 앞에서 보셨던 문제와 동일한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 공제. 이번에는 매입의 카과 거래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액을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다 라고 해서 22번 현과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공급가액을 대답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공급 대가가 아닌 부가세 포함되기 전 금액으로 조회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디테일들을 떨어지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있어요. 합계표의 특징은 매수예요, 매수. 총 발행 매수, 발행이면 매출입니다. 그래서 6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산상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수였다.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물어본다면 어디로 와라?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와라. 자, 그 단계에서 보겠습니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마찬가지 매수.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의 차이. 그 다음 여기에도 주민번호 발급분에 대한 내용으로 따로 물어보고 있더라.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면 주민번호 발급분이다 라고 하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전자 외에 종이세금계산서까지 합쳐진 전체 데이터인지 문제들 보실 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처럼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수만 물어봅니다. 이러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위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 라고 하는 자리에 금액을 보셔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계정별 원장 정말 잘 안 나와요. 외상매출금 회수에 어디 거래처가 나오지 않아요. 앞서 이제 외상매출금이면 거래처 원장에서 주로 나오지만 이렇게 그냥 외상매출금의 회수, 즉 어떤 특정 거래처가 아니라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다더라. 자, 외상매출을 할 때는 차변이죠. 회수를 할 때는 대변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4월 한 달 동안 월계를 보셔서 4천만 원이 답이 되었던 거예요. 1,485만 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외상으로 매출한 걸 물어봤으면 차변,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걸 물어보면 어디다? 대변을 보셔라. 네, 그런 건 앞에서 우리가 거래처 원장에서 보세요라고 할 때도 똑같았죠. 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또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 변을 보는 거였겠구나, 대변을 보는 거였겠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재무상태표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의 차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말 현재라는 건 무조건 이 재무상태표는 1월부터 아까 손익계산서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1월부터 조회해요.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미수금의 금액 2,253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금액 1,680, 그래서 차액을 대답해주는 방식.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차액을 물어보고 있구나. 5월 달에 외상 매출금 금액,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금액 두 개의 금액의 차액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캡처 화면을 2개 가지고 왔지만 5월달 한 번만 조회를 하게 되면 위쪽에 외상 매출금이 있고 아래쪽에 외상 매입금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금 출납장도 있습니다. 현금의 지급액. 어떤 계정 없이 특정 계정을 얘기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월계표.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현금의 지급액만 물어봤다. 계정 과목이 등장하는 게 현금 말고는 없더라. 그럼 현금 출납장. 그래서 지급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1월부터 6월달까지였어요. 그럼 1월부터 6월달까지의 지출액, 출금액을 봐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진행했더라?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장부 조회요. 조회를 어디 가서 해야 될지를 좀 헤매는 분들을 위해서 조회 키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거래처에 대해서 크기의 작기, 크기를 물어본다거나 특정 거래처 명칭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특정한 월의 덩어리 계정, 판매 관리비, 영업의 비용, 제조원가 이렇게 물어보고 또 현금 지출액, 이렇게 대체거래 물어보면은 어디에 오셔라? 1월 개표에 오셔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총계정 원장. 몇 월이 가장 큰 월이냐, 몇 월이 가장 작은 월이냐, 월별로 비교를 시키면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급가액을 묻는지 세액을 묻는지 이런 거 주의해 주세요라고 했었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나 고정자산 매입액 등을 자주 물어보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우리 모두 조회 문제에 틀리는 친구 아무도 없게끔 준비 잘 하셔서 잘 마무리해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댓글로 저 도움 많이 받았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도 같이 함께 힘내서 다음 영상도 제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